네, 이번엔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 공천 잡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이 민주연대 이런 단체를 결성하는 뭐 이런 정치 현안을 갖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국민의힘인데요. 이제 최근에 파열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산 남구갑에서 3선을 했던 이채익 의원이 지역구 국민추천제 지정에 이제 반발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탈당 후에 복당은 안 된다. 강경한 어조로 못을 박았습니다. 앞서 홍석준, 유경준 의원도 컷오프 결과에 거세게 반발을 했고 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의 최근에 이런 공천 잡음 상황 수습이 될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 컷오프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영남권 기득권 지키기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현역 컷오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역들이 다 반발을 하죠. 근데 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들이 반발 안 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에 그 현역 컷오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공천 잡음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는 잡음이라고 할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례 반발을 하는 거고요. 네. 이 반발을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무마할 수습할 수단들이 많아요. 집권당이니까. 네. 그렇긴 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영남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를 않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 만약에 당선되더라도 복당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모으거든요. 네. 그 표 모으는 작업을 차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최근에 고양정에 공천을 받은 김용태 전 의원이 공천이란 원래 망한 공천과 덜 망한 공천 두 가지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저런 공천 상황들이 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국회에서 그 특검법 표결 뒤에 현역 의원 컷오프를 좀 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뭐 그대로 되는 거죠. 네. 뭐 현역 의원 잘라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좀 컷오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중앙당에서는 이 지역구 뭐 울산이라든가 대구, 서울의 강남 이런 데는 뭐 우리 당에서 후보 내면 다 되는 것 아니냐. 뭐 약간 속된 표현으로 텃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게 꼭 그렇지도 않다. 내가 그동안 4년, 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만 시키고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벌어지는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복당 불허 메시지야 뭐 표를 찍지 말라 이런 유권자의 메시지인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복당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끝나고도 계속 뭐 주구장창 대표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냥 선거용 발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이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데 좀 반발을 했어요. 이게 내가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날 컷오프 시켰느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서울의 좀 험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에 좀 이렇게 돌려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아니 우리 지금 시스템 공천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당 지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좀 그 아래 의원들을 좀 사실 의원들이 아래도 아닌데요. 네. 굉장히 좀 너무 무섭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당의 대표는 좀 살살 달래가면서 포용력도 발휘하고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참 너무 좀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서 좀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저도 약간 좀 보기가 좀 불편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상황으로 이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경선 결과 이제 20곳이 발표가 됐고 이제 관심을 이제 모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박광온, 윤영찬, 강병원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위 10%에 들었던 박용진 의원이 3명의 경선에서 2명의 마지막 최종 경선 상황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 어쨌든 비명계 현역 의원이 대거 탈락한 민주당의 공천 결과 총선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주로 이제 비명계 중심으로 다 탈락을 했고요. 그 자리를 이제 친명계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경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반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제 경선으로 공천 탈락을 하면 이 사람들은 동일한 지역구에 출마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구를 옮긴다면 모르지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정당이라는 이런 우산이 없이 다른 지역에 간다는 건 뭐 불가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 이게 뭐 총선에 미칠 영향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비명계들이 대거 공천 탈락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친문계를 지지하던 유권자들도 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총선에 투표하러 안 간다든지. 네. 뭐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투표율이 일부 좀 낮아진다든지. 네. 아마 그런 영향 정도는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실망한 이제 친명계를 이제 지지했던 그런 유권자들이 친문계를 지지했다. 친문계를 지지했던 네. 이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투표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민주당 어제 경선 상황에서 결과에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좀 어떤 현역 의원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경우죠.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이제 백봉신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대상을 받았거든요. 작년 말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동료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적 정확해요. 정확한데 그런 정도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20% 감사, 하위 20%에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민주당의 시스템이라는 건 뭐길래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동료들의 평가에서 아주 최우수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민주당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하위 20%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한 평가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지만 그 부분에는 대단한 의문점이 드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과연 믿을만한가 하는 그런 의문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원 지역구에서 3선을 했고 가장 공고한 그런 이제 후보다라는 이제 평가도 이제 받아왔었는데 박광온 후보 어쨌든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체포동의안 가결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 또 열성 지지층 이쪽에서는 뭐 어쨌든 박광온 원내대표가 그때 잘못해서 체포동의안이 그때 가결된 것 아니냐? 이제 그 책임을 지금 좀 물은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 안에 어떤 논쟁이 하나 있었냐면 이른바 친 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이나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이게 과다대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뭐 너무 좀 거칠게 해서 많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어젯밤에 경선 결과를 보고 과다대표는 아니다. 이게 실체가 있구나. 이제 그걸 확인한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당원들이 이 정당의 주인임이 확인됐고 또 본선에서도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지가 이제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도 선호도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진 않지만 민주당은 찍고 싶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 표현하셨듯이 투표장에 뭐 안 가거나 아니면 뭐 비례대표에서는 차라리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썩 그렇게 지금 좋기만 한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본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방금 이제 성 기자님께서 민주당에게 결코 이제 좋은 상황만은 아닐 아니다.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어쨌든 이제 공천 상황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예. 해석을 이제 하시는 건데 바로 이제 그런 민주당 상황을 봉합할 이제 선대위원장 이제 필요성이 이제 최근에 제기가 되면서 여러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이번에 이제 그 어쨌든 불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이탄희 의원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후보들이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성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선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이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색깔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좀 통합형 선대위원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런 분들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한테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할지 또 이분들이 지금 약간 좀 화가 나 있거든요. 좀 공천 네, 공천 때문에. 문제에 이의를 좀 제기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을 할지 이건 네.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임종석, 이해찬, 이탄희 이런 분들인데 지금까지 기자들이 확인하기로는 이 세 분이 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탄희 의원은 물론이고 이해찬 대표도 별로 뭐 이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구하기가 앞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뭐 선대위원장 관련해서 최 의원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비슷하죠. 사실은 선대위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아마 이제 뭐 연령이나 경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외에는 사실 뚜렷한 그 사람이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네. 나머지는 뭐 연령이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공천 배제됐다든가 이런 사람을 선대위원장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자발적으로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이 민주당 그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동력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 뭐 공천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다. 이런 걸 보면 결국 인물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공천에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나머지 좀 많은 그 이 자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을 최근에 탈당한 친문계 핵심 홍영표 서른 의원이 이낙연 대표 새로운 비례에 이제 합류했습니다. 민주연대 당명 명칭도 좀 이제 변경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훈 의원은 많게는 10명, 최소 6, 7명의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해석들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연합이 제3지대 새로운 변수가 되고 또 기호 3번도 차지할 수 있을지 현재 현역 의원 이제 4명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김종민, 박영수, 홍영표, 설훈. 그렇다면 이제 녹색정의당의 6명을 넘는 3명이 추가가 최소한 돼야 이제 기호 3번을 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서른 의원은 좀 잘 되는 쪽으로 얘기를 예측을 한 것 같고요. 네. 이 다른 의원들은 비교적 기자들하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4명으로 그냥 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해요.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자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기를 만든다면 이낙연 전 총리가 광주에서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선거구를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혹시 민주당 경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어딘가 이렇게 선거구를 정해서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계기로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뭐 바람이 좀 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남 민심에 좀 밝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호남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고요. 이 민주당 공천 파동의 반사 이익을 거의 고스란히
조국혁신당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흐름이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의외로 이 이낙연 전 총리의 이 새로운 미래 민주연대 여기서 이렇게 세력을 얻기는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최근에 창당을 하고 컨벤션 효과로 여론 지지도가 이제 좀 그 높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게 이제 34일 남았습니다. 총선 막판까지 이 흐름을 조국혁신당이 호남을 포함한 전국 그 현재 그 지지도 그를 유지하고 또 그 이상으로도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컨벤션 효과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그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윤석열 정권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쪽하고 제일 좀 세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 또 가장 핍박받은 정치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투쟁과 핍박의 서사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조국 대표가 선택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꺼질 바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번 총선 국면에서는 꽤 조국 혁신당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거에다가 조금 보완을 한다면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의한 뭐 친문 또는 비명계 뭐 배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친문이나 비명계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쪽도 다 지지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라는 게 이재명 대표 쪽 그 친명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또 뭐 비명을 지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지지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친명이 대부분 살아나서 이제 총선 지역구에 출마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쪽은 친문이나 비명계 쪽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출마를 못 하게 돼요. 이러니까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 친문색 또는 비명 색깔이 가장 강한 데가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네. 조국혁신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이 그 흐름을 새로운 미래가 가져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못 가져가서 흡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눈길을 조국혁신당에 돌려서, 근데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출마는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로 몰리는 현상 아닌가. 그렇게 보면 조국혁신당 이 위세에 눌려서 새로운 미래는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34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네. 저는 이제 이낙연 그 대표가 이에 대한 돌파구를 뭔가 좀 그 확실하게 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그 조국혁신당의 특히 호남에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여론 조사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은 조국 대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조심스럽게 투쟁하는 그 부분을 자신이 담대히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라는 게 그 유권자들에게 그에 대한 기대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심판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제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뭐 무슨 검사 독재 타도 뭐 막 이런 식의 훨씬 더 선명한 주제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의 제도권이 아니고 제도권 밖에서 싸우듯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가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총선은 이제 34일 앞두고 오늘 여야 지도부가 총선의 최대 표밭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박광원 이제 대표 등이 어제 이제 그 탈락이 있었는데 바로 수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제 5대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5곳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이번 이제 그 수원 탈환에 국민의힘이 이제 힘을 보태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양평을 찾아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띄우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했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야의 총선 판세 이런 공약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성 의원님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선거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 박홍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탈락했기 때문에 수원에 간 건 아니에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소화한 거고요. 네. 다만 이번에 수원 5개 지역구에 뭐 전직 장관도 공천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은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 총선의 전략 지역인 것 같고요. 이게 총선에서 대표가 이렇게 가서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표를 얼마나 가져올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 싸움인데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공천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을 새로 영입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쳐냈는지. 공천이 곧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천이 이제 거의 한 70~8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친 윤석열 인물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친 이재명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제 공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 대선 윤석열 대 이재명 네. 이 연장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렇게 거고요. 보시는 예, 여기에 네. 다만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이 가세한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 현재 정부 여당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이라는 이제 미래 권력을 이제 좀 가불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좀 상당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좀 있었어요. 1996년에 이회창이라는 그 미완의 주자를 전국구 1번을 주면서 네. 선대위원장을 맡겨서 그때 신한국당이 승리한 적이 있고요. 2012년에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당내에서 각을 세웠던 박근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끌어올려서 2012년에 총선 대선을 다 이긴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윤 대 친명의 지난 고 대선의 2라운드 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도권 공략에 여야가 이제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네. 지난 대선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겼죠. 네. 뭐 아마 5%포인트 이상 이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한 5%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겼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과 경기가 그 상반됐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서울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비교적 그 과거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경기를 자주 공략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기는 지난 대선 때 5%포인트 이상 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특히 이제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 도시니까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맞춤형 공천을 해서 거기서부터 경기도에 좀 의석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최근까지의 여러 가지 그 어떤 흐름, 여론조사의 흐름 이런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저런 전략이 일부 저는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몇 석이나 탈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네. 어느 지역이 그 수원 5개 지역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난 총선보다 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 뭐 5석 5개 중에 뭐 보니까 네. 아마 1~2개 정도는 국민의힘이 탈환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게 당연한데 의무고 야당이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지점,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연초에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거나 아니 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경제 뭐 복지 이런 걸 챙긴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3월 아닙니까? 네. 4월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오늘 인천에서 한 민생 토론회가 18번째라고 해요. 네.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하고 그 대변인이 문답을 주고받은 것도 이제 이 주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관권 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하실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계속 할 거다.
총선 끝나고도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전 이 말 지킬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이게 사실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이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뭐 경제를 챙기는 건 좋은데 도대체 예산, 이 재정 투입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또 이제 민간에서 동원한다고 해도 그걸 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좀 너무 좀 총선용인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선거용으로 비치는 이런 장면을 좀 계속 끌고 갈 건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민생토론회에서 이제 900조 원에서 이제 925조 원까지의 이제 예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 의원님 생각. 저는 뭐 민주당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뭐 17, 18번째 이렇게 돌아다녀가면서 뭔가 계속 공약성 정책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네. 그러나 이 또한 집권당의 프리미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공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 공천이 뭐 잘 됐다 못 됐다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사실은 총선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총선은 공천 성적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님.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로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 좋은데 선거 한 달 남았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 자제해야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